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6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축구협회가 시끌시끌합니다. 아유, 뭐 맨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뭐 조용한 적은 없었지만 네. 전력강화위원들이 줄사퇴를 하면서 지금 네.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이 뭐 거의 일단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갈팡질팡하면서 일단 네. 좁혀지는 분위기긴 한데 하여간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예상을 했던 거긴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FC 서울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아니 뭐 갑자기 여기 뽕 CG라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정상 궤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팀이 이제 뭐 만들어 가진 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 네. 팀이 정상 궤도로 가고 있는데 뽕피 표정은 왜 이렇게 겸하네요? 그러니까 비정상이잖아 지금. 지금 너무 비정상적으로 차 있어요. 자기는 비정상으로 가고 있고 네. 팀은 정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치고 순위가 아직 6이라서 좀 민망하긴 한데. 뭐 지금 네. 차이 많이 안 나잖아요 위아래. 그래도 한 두세 경기는 연승을 더 해야 조금 더 목표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이제는 뭐 비정상이니까 네. 새겨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아침까지 간답니다. 다 해라. 좋다. 자, 그리고 유로는 8강이 다 가려졌고요. 자, 오늘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슈 포커스 월드컵 최종 예선 3차 예선 조추첨 결과입니다. 네. 상대는 정해졌는데 선장이 없다. 일단 조추첨 결과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수월하다. 예,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호주와 카타르를 피했다는 게 가장 크고 사우디도 있죠. 사우디도 그렇죠. 네. 네, 물론 그 맨 마지막에 뽑을 때 이란, 한국, 그 일본 남았을 때 A, C조만 아니면 되겠다 이 생각은 하긴 네. 했거든요. 그렇죠. 예, 불편한 팀들이 많아서. 어찌 보면 C조 일본이 속한 C조가 가장 빡센 조가 될 수 있겠죠. 호주, 사우디, 바레인 이 다 모여 있고 신태용 감독님이 인도네시아도 언제 한 방을 또 준비할지 모른다는 그런 인도네시아도 무서움도 있고. 있고. 네. 네. 중국은 뭐 요새 우리가 많이 잡았지만 쉽게 잡았지만 그래도 좀 껄끄러운 상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았고. 북한도 피파 랭킹은 낮지만 하지만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팀이고.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만 생각해도 뭐 이렇게 원정 경기 갔는데 평양으로 갔는데 뭐 중계도 안 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뭐 욕설도 난무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껄끄러운 팀들을 많이 피했는데 그래도 모래바람을 좀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다 중동 다 팀이기 중동. 때문에. 근데 뭐 모래바람은 어디나 다 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정을 보면은 이제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최종에서 10경기가 홈앤어웨이로 치러지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원정으로만 2연전을 치르는 게 딱 11월 달에 한 번 있더라고요. 이때는 그래도 네. 비교적 좀 편하게 네, 준비할 수 괜찮네요. 있겠네요. 쿠웨이트 원정과 팔레스타인 원정이 있는데 예, 그렇죠. 이때 원정인데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을 보면은 이때도 현재와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도 중동 팀들만 네. 중동팀 5개 팀을 상대했었는데 당시에는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시리아 뭐 이렇게 레바논까지 중동 5개 팀이었는데 우리가 중동 모래바람을 이제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게 당시만 하더라도 중동 원정 성적이 3승 1무 1패였어요. 이란 원정에서도 어렵다는 이란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거뒀었고요. 그때. 아, 네. 그거 뭐 궁금한데 A 매치 주간 거의 2경기를 연속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홈 어웨이가 편한지 어웨이 홈이 편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경기가 경기를 원정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 한 경기 네네네. 홈이고 그거는 선수 K리거와 유로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로파들은 글로 원정 경기가 먼저면 하고 유럽에서 바로 비교적 근거리인 중동으로 오게 되고 시차도 덜 되고 그래서 유로파들에겐 그게 더 유리하고요. K리거들에겐 좀 불리한 면이 있고요. 그렇죠. 갔다 또 멀리 다시 갔다 와야 와야 되니까. 갔다 와야 되고 여기서 하고 가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반면에 하고 가게 되면은 K리거들은 시차를 한 번만 적응하면 되는데 유로파는 또 한국 왔다가 중동 왔다가 다시 또 뭐 이렇게 유럽 가는 시차를 적응 2번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동 거리도 그렇고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 대표팀의 선장이 없죠? 언제까지 없나요? 글쎄요. 자율주행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자율주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동님 플레잉 코치. 오토파일럿. 아 정말로. 정혜성 위원장이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진짜. 이날 이정찬 기자가 그 단독 아이템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회장한테 올린 안입니다. 국내파 감독으로 하겠다. 국내파 누구로 하겠다고 이제 최종 한 명이요? 네, 최종 한 명 올렸는데 그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국내파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 확실한 누구로 알고 있었고 저희가. 근데 이제 그거를 정몽규 회장이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식으로 리포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사의를 해서 그 리포트가 못하게 됐는데 그때 이정찬 기자랑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정몽규 사선이 걸림돌이다. 정몽규 회장의 왜냐하면 이제 일단 국내파 감독안을 5월달에 한번 내놨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홍명보 감독 뭐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그 비난을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국내파로 가겠다고 하면 엄청난 또 비난이 되니 이걸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사선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할 용기가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아보면 국내파 감독 이외에는 쉽지 않다. 네, 돈적인. 예, 뭐 여러 가지로. 그게 이제 전력 강화 위원들의 판단이었던 거죠. 최종 판단이었던 거죠. 현실적으로 최적의 대안은 이제 국내파였다는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정몽규 회장이 사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거절을 했고 외국인 감독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쭉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우리가 마시 감독을 1순위로 협상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가 어느 정도 협회가 쓸 수 있는 돈을 예상하는 수준에서 협상에 그 면접을 봤었어요. 그 감독 후보들을 뽑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알려진 얘기로는 당시까지만 해도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했어요. 전력강화위원회가. 금액을 그걸 모르고 모르고 협상을 대략적으로 러프하게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게 가장 기본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고 들어가지? 총알이 뭔지 알고 뭘 살 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감독 후보들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마시 감독과 결렬된 이유가 결국 돈 문제였던 그렇죠. 거잖아요. 돈 문제였는데 이 그 한 번 1차 선임 작업이 완벽하게 이제 실패한 이후에 2차 선임 작업 들어갔을 때 이곳저곳에서 이력서를 자의타의로 자천타천으로 받은 게 98개 정도 됐습니다. 98개를 12명으로 추린 요건 중에 하나가 돈이었어요. 일단 그 필터 하나 씌운 거네요. 네. 돈으로 이 정도 그러니까 좋고 유명한 감독들이 꽤 많았음에도 이 감독들을 그 12명 안에 후보로 못 올린 이유는 이 감독과 돈이 절대 맞지 않는다.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이다. 그래서 걸은 게 돈으로 먼저 거르고 물론 뭐 축구 철학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죠. 돈으로 걸어서 12명이 나왔고 거기다가 마지막 전력강화위원회 마지막 아니죠. 9차 회의였나? 그때 4명이 추가적으로 돼서 총 16명으로 했는데 16명 중에서 이제 그 정몽규 회장한테 들고 올라간 카드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뭐 그분은 어차피 뒤에 좀 이따 제가 얘기할 거니까 누군지 다 알게 되는데 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네, 본인 입으로 지난 주말 경기에서 울산 홍명보 감독이 내가 1순위라고 알려져 있는데라고 직접 멘트를 하셨어요. 아니,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 최종적으로 정혜성 위원장이 한 4명 정도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이 순서대로 협상을 좀 진행하는데 어떻겠습니까라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아마 홍명보 감독이었을 텐데 홍명보 감독에 대한 그 정몽규 회장의 시선이 약간 말씀하셨다시피 국내파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었고 한 가지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약간 협회에서 생각하는 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전력강화위원회 말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 아까 4명 추가해서 16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16명 중에는 협회 수뇌부가 생각하는 괜찮은 감독이 있었는데 그 감독이 정혜성 위원장이 들고 온 카드 4명 안에 없었던 거죠. 그게 뭐 하는 짓이죠? 근데 왜 그럼 그걸 미리 얘기를 안 그러니까. 해요? 같은 집단 안에 있는데? 전력강화위원회가 뽑는 조직이잖아요. 회장의 의중도 알려주고 이러면서 네,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해야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전력강화위원회가 뭐하러 필요한가? 이거는 취재한 내용과 약간 생각을 곁들여서 얘기하는 거인데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할 수는 없는데 얘기를 안 했겠어요? 얘기를 했겠죠. 위에서도? 네. 이거는 뭐 나쁜 말로 하면 외압이 있을 수가 있던 거고 있는데 수뇌부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혜성 위원장은 그 카드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제외하고 약간 뭐 4명을 올리니까 위에서도 약간 좀 놀랐겠고 정혜성 위원장도 소신껏 올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력강화위원회들의 평가를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견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국내파다 문제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 약간 복합적인 문제가 적용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사퇴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력 강화 위원들이 또 일부 연이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게 배경을 보면요. 정혜성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파를 좀 밀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사퇴한 위원들도 다 국내파를 원했던 위원들이에요. 네. 제가 5명. 취재한 바로는 그 5명은 이전에 사퇴한 위원까지 포함해서 5명이고요. 정혜성 위원장까지 총 11명인데 11명 중에 지금 현재 5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5명 남아 있는 위원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다들 외국인 감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고요.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많은 회의를 통해서 소통을 했겠지만 그 안에서도 뭐 의견이 나눠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딱 전력강화위원들 중에서 국내 감독을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간 걸로 봐서는 아마 그런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정혜성 위원장 사태 배경에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포옙과 바그너 얘기가 네. 나오는데 이 두 명이 그 회장픽. 회장픽인 건가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최종 이 사람들은 정혜성 위원장이 올린 4명 최종 중에? 후보 4명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회장 그 고위 협회 고위 측의 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냐가 되게 분분해요. 그게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제 좀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이제 호주의 아놀드 감독이고, 한 명이 갑자기 추가된 1명 바그너 감독이고. 근데 예, 이게 조금 다들 아놀드 감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 회장 픽이. 수뇌부 픽이. 예. 회장 픽이라고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난 4월에 히딩크 감독이 방한을 했어요. 천안 축구센터 행사가 있어서. 그때 이제 축구협회 수뇌부들 만나서 아놀드 감독을 당시 추천했습니다. 그게 히딩크 감독이 호주 감독할 때 코치를 했던 게 아놀드 그러니까요.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호주 감독도 자리에서 했었고 아놀드. 그 자리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직접 추천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축구협회 수뇌부에게 가능성은 꽤 있네요. 추천은 있어요. 히딩크 감독 만났으면 거의 100%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도 심정적으로는 아놀드 감독이라고 막 생각이 드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4명이 들었던 바그너 감독이 이번에 최종 후보에 올라온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전력강화위원회가 최종 후보 4명을 꾸려놓은 사람을 갖고 이제 수장이 바뀌었죠.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그를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이제 맡아서 대면 협상을 위해서 어제 화요일 날 출국을 해서 지금 그 2명의 감독을 만납니다. 포옙 감독과 바그너 감독을 만나는데, 이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제기를 우리가 했었죠. 왜냐하면은 정가상에는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가 최종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감독 선임은. 근데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려면은 7명 이상, 위원회가 7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협회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거를 기술위원장이 맡아서 하는 게 문제가 없냐라고 했더니 전력강화위원회가 올린 안을 갖고 협상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축구협회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하고 기술위원회하고 뭐 섞여 있으면 모르겠는데 따로따로 이게 조직이 있는데,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계속하고 이임생 기술위원장은 전력강화위원회에 뭐 가끔씩 참여해가지고 뭐 어드바이저 정도 했겠죠. 하다가 이쪽에서 한 게 안 돼서 했더니 네가 해라. 갑자기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사람한테, 예를 들어 전력강화위원회 나머지 있는 사람 중에 잘하고. 네가 대행을 해야지 어디 다른 조직의 장이 타 조직을 대행을 하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에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가 임명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문구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동안 해왔던 게 전력강화위원회는 20세 이상 대표팀에 대한 감독 선임을 주로 해왔고요. 그 이하 20세 아래쪽 19세 17세 뭐 이쪽 이하를 기술위원회들이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정관에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문제 삼은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맞아요. 20세 이상은 전력강화위원회가 하고 그 아래는 기술위원회가 하는 건데, 이거를 협회는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관상 추천돼 있으니까 이건 절차적 문제가 없다.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 어차피 감독을 추천하는 조직들이니까. 네, 문제가 없다. 그럼 왜 나눠놨냐 이거지. 자, 후보들 보면은 거스네요, 이분도. 네. 히딩크의 거스 이름이 거스예요. 출신은 다른데 우루과이 출신이세요. 우루과이 출신 거스 포옙 감독.
그 다비드 바그너, 작곡가시네 이분은. 요거는 약간 또 클린스만의 향기가 느껴지는 게 그 독일 출생일 때 또 미국 대표팀을 뛰어서 이렇게 독일 미국 왔다 갔다 하시는. 왜 박은호 감독을 욕합니까? 아 이거 뭔가 그런 약간 그 커리어가. 예. 근데 뭐 커리어를 보니까 나름 거스포획 감독은 꽤 좀 굵직굵직한 팀들을 많이 맡았어요. 예, 장단점이 다 있죠. 예. 포획 감독은 현역 시절에 뭐 첼시와 토트넘에서 뛴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은퇴 후에 이제 지도자로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2013년도 썬더랜드 감독할 경우 당시 이제 기성용 선수가 임대로 뉴캐슬에서 임대 와서 뛸 때 많이 봤던 감독이고요. 수완지에서 아닌가요? 아, 수완지에서네. 네. 수완지에서 와서 할 때 뛰었던 감독으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다 지동원 선수하고도 아마 같이 그 시절 맞아 썬더랜드 같이 뛰었던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선수와 좀 인연이 있고 그 이후에 뭐 이제 클럽 팀들 그리스 아테네, 스페인 레알 베티스 뭐 그다음에 아시아 경험도 있습니다. 상하이소나 예. 프랑스 보르도도 맡았었고요. 유럽 빅클럽 빅 리그에 있는 팀들을 좀 맡은 경험도 있고 최근에는 그리스 대표팀을 맡아서 유로 2024 예선을 이끌었죠. 그리스 대표팀 경험이 굉장히 많고 나름 이렇게 탑 클래스에서 이렇게 놀았다기보다는 뭔가 좀 도전자 입장에 있는 팀들을 맡아서 결과들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커리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바그너 감독은 어떤가요? 바그너 감독은 선수 시절엔 그렇게 유명한 감독은 아니었고요. 지도자를 시작할 때 예전에 도르트문트 2군 감독을 할 때요. 1군 감독이 클록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클록 감독과 철학을 좀 궤를 비슷하게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약간 축구 스타일은 공격적인 축구를 좀 많이 좋아하고 2015년도에 허덜스필드 감독을 맡아서 그 2년 뒤인가 승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잔류까지 이끌었고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독일 샬케, 스위스 영보이스 그다음에 최근에 이브리그 잉글랜드 이브리그 노리치 시티의 감독을 이끌면서 당시 황의조 선수가 있기도 했었죠. 그 감독이었는데 이 감독은 뭐 1부 리그, 2부 리그 경험도 많고 승격 경험도 있고 한데 이제 대표팀 경험 맡은 게 없다. 대표팀 지위는 좀 많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축구가 원하는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최근에 그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빠르고 용맹하고 이런 축구 철학하고는 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강하고 빠르고 강한 압박 축구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감독 중에서는 한 명 지금 축구협회는 이번에 나가서 협상을 해서 돼서 다음 주 정도에 좀 발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둘 중에 한 명으로. 일단 빨리 되긴 될 모양이네요. 네? 일단 희망사항은 항상 그렇죠. 긍정회로를 돌려보면. 이때까지 뭐 유로 끝나면 그때면 이제 감독 풀이 넓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뭔 상관이니까 지금 보면 왜 기다렸나 싶기도 하고. 유로를 탈락한 감독과 유로 대표팀 맡아보지 않은 감독. 그리고 마지막 변수가 이제 홍명보 감독인데 홍명보 감독하고는 본격적인 협상 이런 걸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지난 주말에 K리그 경기를 앞두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거죠. 축구협회 직격탄을 날리면서 동해안 더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엄청 작심 발언을 좀 쏟아냈잖아요. 네네 그거 홍명보 감독이 그래도 협회 행정일을 좀 오래 했고 하기 때문에 친축구협회 인사인데 이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리고 또 축구 지도자에서 또 정몽규 회장 이렇게 작심 비판도 했었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친축구협회 어떤 분들까지도 지금 정몽규 회장한테 등을 돌리는 인상이 있어서 일단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일단 대표팀 감독을 빨리 선임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뭔가 덮어야 되거든. 빨리 이거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 좋으니까 일단 홍명보 감독이 만약에 감독 후보로 올라와서 정몽규 회장이 승인을 했다. 그랬을 때 굉장한 비난이 있었겠죠. 그게 싫어서 거부를 한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빨리 끝내야죠. 감독 선임 작업을. 외국 질질 끌면 안 되죠.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나올 테니까. 계속 잡음이 있는데. 근데 지금 뭐 따지고 보면 아까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전력강화 위원들을 이끌고 한다는 것도 이 완전 콩가루 조직이라는 얘기고 절차도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 안 되죠. 아니죠. 그냥 뭐 비난만 받고 마는 건가요? 그렇다면 계속 뭐 먹는 거지 뭐 욕. 그러니까 배부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전력강화위원회가 과거 많이 이제 얘기 들었던 게 거수기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단편적으로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만 해도 그 역할을 했었죠. 사실상 유명무실했죠. 근데 이번에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1순위로 이 사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수뇌부가 노를 해보니까 유명무실해진 거잖아요. 이번에는 전력강화위원회는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정혜성 위원장이 그래서 사퇴를 한 거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게요. 네. 정현수 위원장이 나름 소신껏 일은 한 했다라고 거죠. 생각해요. 근데 협회 수뇌부의 생각이 전력강화위원회 이런 절차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럼 이게 또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를 그때 만든 것도 네. 그 뭔가 그때 감독 이 축구협회 조직이 막 에자일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니까 뭐 감독 선임에 뭔가 책임을 질 조직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건데 결국은 뭐 결국 선임은 자기들이 하고 책임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지게 만드는. 이 모든 걸 총괄하는 게 홍명보 감독의 그때 동해안 더비 경기 전 멘트예요. 이 말을 딱 들어보세요. 협회에서 어느 누군가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빨리 이 시점에서 다른 옵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된다. 그러면서 본인이 전무이사로 있을 때 나는 김판곤 위원장에게 모든 정권을 줬다. 그 당시에는 그랬죠. 전력강화위원장이 협상 선임 모든 권한을 모든 네, 책임을 맞아, 다 가지고 했죠. 네. 뭐 다른 얘기는 나오진 네, 않았어요. 맞아요. 네. 오히려 그 비난은 김판곤 위원장이 다 받았죠. 받았었고. 네. 그래서 클린스만 뽑은 그 전 과정, 전력강화위원회를 무시했던 과정이라고 하겠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대한축구협회가 과연 얼마나 학습이 되어 있느냐. 전혀 안 학습이 돼 있죠. 되어 있지 않다. 이 시점에서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한 것은 그 뒤에서 협회 수뇌부가 서포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굉장히 했거든요. 세게 얘기했죠. 세게 얘기한 거죠. 아니 뭐 아니 그래서 답이 없어. 이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위원장은 계속 바뀐다. 그런데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축구협회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은 홍명보 감독의 그러네요. 멘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축구 지도자 협회였나요? 거기도 세게 거기 상당히 완전 세게 얘기했죠. 정몽규 회장이 수장 자격이 있느냐. 그렇죠. 홍명보 감독님이 울산에서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축협 회장으로 나오셔야 하는 게 아닌가. 지도자협회 성명문이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정혜성 사태는 사실상 경질이다. 내용 정리한 것들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원하는 감독을 내정해뒀지만 강하위가 의중이 다른 감독을 추천해서 생긴 일이다. 이 입장문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정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를 불신하고 부담스러워했다. 그럼 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정몽규 회장의 위선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뭐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완전 세게 얘기했죠. 더 이상 축구인을 들러리로 세우지 마라. 사선을 위한 도구로 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다 나온 걸 거거든요 이게. 네, 박사 죽었어. 계속 그냥 그러니까요. 알면서도 계속 참고 있다가 이제는 너무 지나가겠지. 지나치니까. 이제 이거는 위기라고 굉장한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얘기해야 돼요? 이 선임 과정에 대해서. 자 이제 즐거운 이야기 할까요? 즐거운 얘기 할까요? 자, K리그로 자, 갑시다. 갑시다. 네, 누군가에겐 또 슬픈 얘기긴 한데. 즐거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제목을 왜 슬프게 잡았어요? 감독 교체에도 지락하는 정부. FC 서울을 잡으면 좀 미안했나? 그렇죠. 좀 찔려가지고. 좀 크게 이기긴 했어요. FC 서울이 이긴 것보다 전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더 큰 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북 처참하죠. 지난 대구한테 3대0으로 졌을 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서울이 5대1로 졌어요. 서울이 5대1로 진 거는 저 스코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북 축구 역사에 예. 굉장히 큰 오점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일단 FC 서울이 잘했습니다. 전반부터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근데 전북이 계속 지난번 대구 경기 때도 그랬고 전반부터 계속 밀리더라고요. 전북 스타일을 보면요. 최근에 전술이 없나? 전반에는 좀 잠그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후반 초반에 조금 반짝 으악 역습 맞추고 들어가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다시 또 후반에 막 이렇게 좀 원래 닭공이었는데 스타일인데. 전북. 그렇죠. 닭광이 근데 됐잖아요. 김두현 감독님도 이제 서서히 약간 그런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처음엔 그런 식으로 공격을 좀 했다가 이게 안 되고 뭔가 실점이 계속 잦아지니까 서서히 뭐 이번에도 거의 서울 맞이할 때 홈인데 거의 5백에 가깝게 거의 수비를 했었거든요. 초반에. 안타깝다. 결국에 이제 전반전부터 실점하면서 자충수를 맞이하거든요. 뭐 전북의 문제는 현재 최악의 문제는 중앙 수비예요. 중앙 수비 그 홍정호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이날 경기에 서브에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박진섭 선수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최근에 복귀를 했어요. 근데 기초군사훈련 받고 나서 그라운드까지 돌아오기엔 좀 시간 걸리거든요. 그 빠진 사이에 수비가 문제고요. 지금 전북이 K리그 최다 실점. 그렇겠죠. 이미 5줄 이번에 5골 먹히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3골 5골 먹었으니까. 벌써 이거 8번 아마 먹. 봐야 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최다 실점일 거예요. 와 전북이 아니, 최다 진짜 득점도 좀 아니고 수비력이 단적으로 보이는 게 지난번 뭐 죄송해요. 최다 실점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 골 득실차가 마이너스 많아요. 13인가 그러는데 그게 1, 2부 통틀어서 최다일 거예요. 그 정도로 1, 2부 통틀어서 공수 밸런스가 최악으로 최악으로 깨는 거예요. 실점 많고 득점은 좀 적고 예. 최악이네. 그런 상황일 거예요. 만약 지금 최다 실점 맞네요 지금. 최다 실점도 맞나요? 네, 최다 네네. 실점도 맞아요. 안타깝다. 그러니까 최하위니까 네. 뭐가 다 안 좋겠지 뭐. 좋은 게 뭐가 네, 있겠습니까? 맞아요. 아니 그런 뭔가 수비의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지난번에 뭐 대구전에서 정태욱 선수가 좀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후반전에 물론 김진수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호날두 선수 측면에서 돌파해서 올라올 때 구자룡 선수의 그 좀 약간 태클 슬라이딩 태클 이런 태클이라든지 그 마지막 정태욱 선수가 그 호날두 선수를 못 막아서 실점했던 장면. 사실 호날두 선수가 그 오른발을 잘 쓰는 건 이미 팬들한테도 좀 알려져 있었거든요. 물론 이번에 새로 영입된 선수지만. 근데 그런 왼발 이 접기에 너무 금방 속수무책으로 벗겨져 버리면서 그렇다고 펜을 수비수로 쓸 수는 없으니까. 펜? 아는 펜을 몰랐겠죠. 팬을 펜도 알고 있는 걸 선수는 모르냐고 그쵸, 했지만 그쵸. 몰랐나 봐. 그게 아니라서. 몰랐겠죠. 근데 그래도 좀 내부에서는 이런 거에 좀 인지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호날두 선수가 그전 경기부터 교체 투입되기 시작했었는데. 네, 자, 뽕 PD가 주요 이슈로 잘 정리해놨는데 네. 일단 깨진 징크스. 아, 7년 만에 무승의 늪에서. 사실 이렇게 오래됐나요? 7년 만에 제가 그 황선홍 감독 왔을 땐가 그 K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FC 서울이 전북 꺾고 우승했던 네, 그쵸. 그때 이후로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박주영 선수가 결승골로 맞아요. 네,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 네, 맞아요. 네. 제가 서울 경기 본 이후로는 전북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 경기였구나. 정말 박주영 선수가 넣었던 게 마지막이니까. 진짜 오래됐구나. 그때 이후 처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슈는 김진수 퇴장. 김진수 퇴장. 이건 좀 이게 충격적이었죠. 가장 컸죠. 네. 그렇죠. 사실 이 흐름도 보면 좀 아까운 게 물론 퇴장 이후의 상황이긴 했지만 문선민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전북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티아고 선수 골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 퇴장이 없었다면 수적으로 맞춰져 있었다면 서울이 또 그런 징크스에 다시 한번 떠올리는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김진수 선수가 좀 요즘에 이런 불필요한 반칙들을 거친 반칙들을 많이 해요. 많이 뭔가 이렇게 그런가 봐. 급한가 봐요. 그 카드는 받지 않았지만 그 황정원 선수 공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들이받아서 몸으로 들이받았죠. 네, 거의 저는 그 황선부 투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원래 좀 거친 반칙을 많이 진짜 하네요. 뭐 마다하지 않는 그걸 이제 투지 넘치는 플레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투지를 넘어서 그렇죠. 위험해요. 과욕이 네. 부르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약간 몸이 지금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닐까. 체력이 떨어지면 과욕해지거든요. 이게 몸짓이 못 따라가니까. 자기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뭐 더 거칠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번에 그 발길질도 그거는 너무 터무니없던. 너무 터무니없죠. 그러니까 흐름대로 가면서 그 발을 내민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거나 아니, 그렇게, 네,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고. 발을 높게 들어버리면서. 왜 그럴까?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신스틸러 호날두. 호날두가 완전히 호날두 했죠? 네. 이 선수 괜찮더라고요. 스피드도 괜찮고 드리블도 괜찮고. 아니 약간 루카쿠 보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날려먹는 거 몇 개 있었죠. 키가 홈런도 있었고. 194cm 큰 스피드도 좋고 와, 키 개인기도 큰데. 좋고. 사실 호날두 마지막 득점은 그 서울에게 요 근래 볼 수 없었던 득점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서울엔 역습이 없었는데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또 수비를 제끼는 그 여유까지 깜짝 놀랐다니까. 그렇죠. 역습이 보통은 바로 없었는데. 때리잖아요. 자기가 수비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딱 그 장면은 그 장면 한해서 손흥민 선수 느낌이었어요. 네. 그 큰 선수가 그렇죠. 네. 그렇죠.
반다이크 제끼는 하이찬. 네. 정태욱 선수가 좀 또 맛있게 벗겨져가지고 근데 계속 이시영 아이고, 선수가 맛있게 맛있어. 벗겨지는 역할을 하네. 맛있대 또. 아. 그리고 강성진 선수에게 제목을 슬프게 써놓고 맛있대. 컵백 패스 어시스트도 그렇죠. 오른쪽에서 측면에서 완전 수비수를 제치고 선수가. 들어가서 18분 뛰고 1골 1도움이에요. 아주 강렬한 와우. 데뷔전은 아니었지만 데뷔골 데뷔 도움을 기록했고요. 계속 또 어깨에 아파하는 모습이 중간중간 나와서 네. 그것도 뭔가 뭐 실력도 실력인데 이런 그리고 능력 스타성이 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서울 팬들 앞에 가서 시우 세레머니를 했다라고 해요. 시우까지 네, 했구나. 귀여워라. 그래서 지금 호날두 선수가 링가드 선수를 대신해서 교체 투입된 거였는데 지금 서울이 엄청 잘 나가고 있는 이유를 좀 보면요. 여름 그 A매치 휴식기 이후에 팀이 조금 확 바뀌었거든요. 지금 A매치 휴식기 이후에 3승 1무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어요. 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를 물론 김기동 감독이 팀을 잘 만든 것도 있겠지만 링가드 효과라고 봐요. 링가드가 확실하게 폼이 올라오면서 최근에 일류첸코 링가드 이렇게 쓰잖아요. 링가드 선수의 번뜩이는 패스와 센스들이 확실하게 빛나고 있어요. 최근에. 원터치 딱. 그렇죠. 원터치로 그냥 쉽게 경기를 풀어가는 잘해. 그 효과가 있고요. 링가드가 최근에 유효 슈팅도 많아졌고요. 그 팀 내 최근 A매치 휴식기 이후 4경기에서 서울이 유효 슛 26개로 리그 전체 1위예요. 그리고 그 유효 슛을 만들어주는 링가드의 키패스가 팀 내 4경기에서 1위예요. 현재 링가드가 가장 많이 링가드 찍어주고 있거든요. 필드골 한번 넣어야 되는데. 곧 넣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한번 필이 불어야 되는데. 유효 슈팅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늘어나고 있고 저는 한 가지 또 이제 호날두 얘기는 했고 한 가지 또 변화가 뭐였냐면은 한승규 선수와 강성진 선수가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그게 두 선수가 약간 겉돌았던 케이스였어요 팀에서. 근데 그렇죠. 한승규 선수는 링가드 선수 자리였어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였는데 그거를 오른쪽 윙어로 바꿨어요. 그리고 강성진 선수는 사이드 윙어였는데 중앙 공격수로 바꿨어요. 바꾸면서 김기동 감독의 작품이죠 이게. 그 선수들이 뭔가 자리를? 팀에 맞는 역할을 찾는 느낌으로 이 선수들이 그 포지션 바꾼 다음부터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강성진 선수가 지금 2경기 연속골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한승규 선수가 지금 최근 4경기에서 1골 3도움이에요. 전북전에서도 1골 1도움 넣었고. 그 포지션을 바꾼 게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역시 기동 매직인가? 저는 하나 더 얹혀서 류제문 효과를 좀 아 하나 류제문 언급을 지난번에 한번 싶은데, 얘기했죠. 사실 그 시즌 그럼 기성용 초에- 효과 아니에요 혹시? 아니죠. 저는 기성용 역할은 이승모 선수가 좀 더 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시즌 초에 조금 FC 서울이 이렇게 승리를 했을 때 그때 분위기도 기성용의 파트너를 찾았다. 그게 류제문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번 그 3승 1무 흐름에서 류제문 선수가 이제 선발 복귀를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부상 때문에 뛰질 못하다가 근데 실제로 뭐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하고 있는데 이제 뭐 패스 이런 스탯도 다 좋고 저는 수비 스탯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팀 내 최다 인터셉트를 지난 전북전에서 3회 기록을 했고 이제 팀 내 최다 볼 획득 9회. 해서 그 항상 그 김기동 감독님의 축구에는 이 중원에 약간 페르소나가 있었다 생각하는데 이 포항에서는 예전에 이제 뭐 신진호 선수나 오베르단 선수 그 역할을 이제 서울에서는 류제문 선수가 선수? 좀 해주고 있지 않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다 맞는 옷을 아주 신이 났어요. 스쿼드에 됐나요, 이제? 예예예. 준비해온 거 했다. 잘했다. 하나 했다. 저도 재밌었던 게 이제 이거 저도 봤어요. 경기 끝나고 네. 링가드 선수 같이 동공 지진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한승규 선수하고 이렇게 가서 그 인사. 전직 전북 선수들이 전북 응원단 쪽에 가서 네. 인사를 응원하니까 가니까 거기 가면 아니, 표정이 급변하는 모습. 쟤도 왜 저래? 약간 너무 이런 느낌. 귀여워요. 이 선수 볼수록 매력적이란 말이지요. 볼매요 아주. 골만 한번 불자. 그리고 전북 선수가 또 클럽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고요. 경기 끝나고 갔는데 이제 맛있게 벗겨진 정태욱 선수도 갔나요? 구단에서 이제 라운지 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설명드리자면은 선수들이 경기 끝난 후 휴식이 시작된 상태에서 선수들이 가서 술은 안 마셨다. 지인들하고 그냥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왔다라고 해서 자체 징계하지 않겠다. 근데 언제 서울 올라와서 갔을까요? 그러게요. 전북홈 아니었나요? 전북홈이죠. 굉장히 타고 올라간 거죠. 굉장히 부지런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 지금 순간 서울 경기였나라고 생각했네. 수비를 이렇게 빨리 맞아요. 해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대패를 당한 상황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갔다는 거는 조금 팬들이 정말 실망스러운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저도. 기름을 붓는 결과죠. 이런데 가면은 정태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너무 피지컬이 커서. 피지컬이 눈에 띌 좋으니까 텐데. 얼굴 한번 쳐다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상. 써도 골격 때문에. 그렇지. 자 그리고 동해안 더비에서는 포항이 예. 울산을 2대1로 꺾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작심 발언을 하고 한 경기였죠. 네. 신발원에 힘을 좀 많이 뺐는지 팀이 뭐 힘은 좀 제대로 쓰진 못했죠. 이날 관심은 울산은요 K리그 최다 득점 팀입니다. 그리고 포항은 최소 실점 팀이에요. 창과 방패가 어떻게 만나겠냐라고 했는데 전반 20분 안에 너무 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전반 20분 안에 이제 그 포항이 빠르게. 2골을 넣으면서 포항 팬들이 울산 팬들이 부르는 잘가세요를 잘가세요를 너무 전반 일찍 20분에 불렀다고요. 그때 박태환 감독이 등골이 써드렸다고. 후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팬들이 벌써부터 네. 온지 얼마 됐다고 잘 가라고 하면 네. 그 포항은 지금 이호재 선수가 최근 경기 선발로 나오죠 요새. 그렇죠. 선발로 나오면서 득점 다시 살아나기 좋은데 시작했어요. 그게 시즌 초반에 정재희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에 사나이라고 해서 시즌 초반 포항을 이끌었다라고 하면은 정재희 선수는 지금 한 10몇 경기째 득점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는데 그걸 최근에 이호재 선수가 많이 이끌고 있어요. 이호재 선수가 공격 포인트로는 지금 커리어 하이 시즌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하고 타이를 이뤘을 거예요. 벌써 타이. 6골 넣었는데 지난 시즌 8골 넣었는데 뭐 도움까지 해서 그렇게 타이를 이루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에 대한 조금 문제가 있어서 2부 리그 안준수 선수를 지금 부천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전방 공격에 좀 무게를 더 두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안준수가 아니라 안재준 선수. 안준수 선수는 수비 하여튼 네. 안재준 선수죠. 네. 예. 울산은 6월달이 고비였던 게 선수 이탈이 워낙 많았던 게 김영권, 황석호 선수 중앙 수비수들이 다 부상으로 빠지고. 나왔고요. 지금 거기에 김지현, 루빅손, 이청용, 이명재 부상. 그다음에 서령우는 또 원래 어깨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태에서 이적했죠. 마틴 아담은 유로 2024 출전했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 전력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도 맞네. 6월달을 포항전 패배를 비롯해서 3승 1무 1패로 마쳤거든요. 잘 막았다. 그래서 꾸역꾸역 그렇죠. 홍명보 감독이 6월을 잘 버텼다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6월달에 했는데 이제 조금 희망을 돌릴 수 있는 게 울산 같은 경우는 강원에서 야고 선수를 영입을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야고가 시끄럽죠. 야 같더라고요 야구가. 야고 요거 야고. 근데 야고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마틴 아담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틴 아담은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네. 근데 야고 야구 선수 근데 워낙 그 마스코트 같은 존재라서. 그러니까 야고 선수 얘기 잠깐 해보면 울산은 거기 한 가지 야고 얘기 전에 큰 정우 형이 이제 이적했습니다. 맞아요. 큰 정우 큰 형이 정우 형이 이적했어요.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였던 그 박용호 선수의 공백을 이제 제대로 좀 메울 수 있게 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원두재 선수가 군에서 전역해서 7월 중순에 돌아옵니다. 짜임새 있게 잘 맡고 있네요. 이게 최근 풀백도 계속 영입한다는 소리가 있고 설령우 선수의 역시 빈자리 이게 구단이 자금력이 있으면 좀 이렇게 메꾸기도 좋고. 잘 팔고 잘 또 사는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선수를 데려오니까 잘 파는 거고 네. 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이런 조직이 참 그런 건데. 자 강원이 자연스럽게 야구 얘기로 넘어가요. 야구의 결승골로 네. 인천을 잡았습니다. 야구 이적 문제가 또 불거졌었죠. 네. 갑자기 에이전트가 야구를 약 피파에 약 올렸어요. 야구를 좋아하죠. 강원 입장에서는 피파에 제소를 한다는 기사가 떠서 봤더니 강원은 믿고 있었어요. 야구 선수와 원 소속팀인 포르투갈 프로티모넨세와 완전 이적 협상을 벌이고 있었고 거의 됐다 구두 합의까지 됐다라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기존의 야구 선수 에이전트 A라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 A라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강원과 구단과 이렇게 협상을 했고 거의 진행 중이었는데 B라는 에이전트가 B전트 적으면 B전트가 프로티모넨세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울산과 협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두 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포르티모넨 냄새? 포르티모넨스. 옛날 이승우 냄새 선수가 했던 냄새가 안 났을까요 좀? 이런 낌새가 없었을까? 그러니까 포르티모넨세가 주도를 한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B가 주도를 한 건가요? 아니면 야구가 먼저 했을까? 야구가 주도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울산이 누군가 부채질을 했겠죠. B라는 에이전트가 주도를 했겠죠. 근데 느낌상 그렇죠. 네, 이 B라는 에이전트는 야구 선수의 공식 에이전트가 아니기 때문에 야구 선수와 세부 연봉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구단과 구단의 이적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그래서
울산 구단이 완전 이적 조건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프로티모넨세에게 했고 프로티모넨세가 강원의 조건이 아닌 울산의 조건을 받아들인 거고 그렇게까지는 문제 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걸 왜 몰래 한 거 아니에요? 그쵸, 몰래 한 거죠. 그 B 전트가 야구 선수와 개인 협상까지 했다면 이거는 피파에 제소할 문제인 거죠. 그 증거를 좀 찾고 있었던 거. 원래 에이전트가 찾고 있었고 그걸로 제소를 하겠다라는 건데 야구 선수가 울산과 개인 협상하는 건 피파 조항이 있어서 괜찮아요. 야구가 직접 울산과 하는 직접 직접 하는 하는 거. 직접 하는 건 B를 통해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야구가 B를 통해서 개인 협상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정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식이 아니기 근데 때문에. 이게 걸린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 보내가지고. 어이없던데. 울산에 보내야 될 거를 강원한테 보낸 보내가지고. 거잖아요. 그렇죠. 메일을. 아 정말 약 올리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파가 그러면은 이 이적이 문제가 있다. 무효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협상 그거까지는 야구가 이제 그 B와 개인 협상을 했다라고 한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적 자체가 무산되진 않고 예를 들어 이 선수와 에이전트에게 약간 징계가 내려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울산으로 가는 건 맞는데 울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울산은 절차를 밟아서 한 것 같고. 그럼 어찌됐든 울산만 그러면 야호네요. 그렇죠. 야구 데려와서 야후. 그래서 이 원래 야구의 에이전트가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좀 이슈화한 부분이 있고요. 야구 선수도 이거를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울산과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그 상황을 알고 강원이 배신감을 느끼고 이 선수와 신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해서 협상을 아예 접어버리고 6월 30일 날 계약 종료되고 7월 1일 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골 넣고 야구 선수가 눈물을 흘렸죠. 보였죠. 그러나서 강원 팬들이 이제 약간 포르투갈어로 그렇게. 배신자 야구. 자 그리고 광주가 이겼습니다. 예. 자 광주 좋아질 거라 그랬죠. 마음을 비우면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12시까지 12시에 퇴근을 하면 이정효 감독이 광주는 좋아질 것이다. 마음도 비우고 엄지성도 비우고. 근데 엄지성이 이적을 하면 좀 이날 엄지성이 안 나왔죠. 네. 일부러 뺐죠. 네. 엄지성 없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고 해요. 그렇죠. 나머지 감독이. 18경기를 엄지성 없이 한번 해보자. 이것도 전 감독이 상당히 강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야구랑 좀 반대. 야구는 끝까지 쓰고 이제 보내는 건데. 하여간 용감해 이정효 감독 보면 이런 면은 진짜 높이 사고 싶어요. 거기다가 저는 이거는 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적을 앞둔 선수가 혹시나 부상당할 수 있어서 걱정돼서 뺐다라고. 맞아 그 말도 했죠. 저는 이정효 감독의 선수 대하는 마음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축구에 대한 마음과. 그냥 한 말이 저는 아니다. 그냥 한 말 같진 않고 두 개 다 맞아요. 엄지성 없는 경기를 해보고 싶었고 선수 보호 차원 둘 다 맞다고 보고. 근데 엄지성 없이 한 경기에서 엄지성 대신 나선 신창무 선수가 이날 게임 체인저가 됐었죠. 그때 이순민 선수 나간 다음에 또 호연이 공백을 정호연 선수 선수가- 보셨죠? 경기 봤죠? 더 잘하죠? 이번에 또 엄지성 선수 그 빈자리를 또 바로바로 메우는. 네. 거기다 광주로선 반가운 거는 그 제가 육성형 용병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가브리엘 선수가 3개월 만에 골을 떴어요. 오랜만에. 가브리엘. 포르투갈 2부였었나요? 전. 네네. 그리고 수원 FC가 이승우 없이 2연승을 달렸습니다. 여기는 이승우가 없네요. 이승우 선수가 지금 타박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그 정승원 선수가 두 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잘 넣네. 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번 저는 주목할 건 안데르손이라는 선수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K리그 최고의 드리블러 테크니션이거든요. 잘하죠. 이 선수가 K리그 마침내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도움만 계속 쌓다가 도움왕이에요. 현재 도움 1위. 도움 8개인데 이 선수가 터질 듯 하다 안 터지다가 이번에 드디어. 기막힌 칩슛으로 뒷공간 침투에 연 칩슛으로 넣었는데 이 선수가 풀려야 수원이 사실상 더 풀릴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잘 되고 있지만 이승우 선수 도움 꽤 했을 거예요, 이 선수가. 맞아요. 두 선수 간의 네. 합이 되게 좋았죠. 이승우 없을 경우에 내가 넣자. 그거 아세요? 이승우 선수와 안데르손 선수가 포르투갈 프로티모네스에 같이 뛰던 선수. 네. 포르티모네스 또 나오네. 포르티모네스에 좋은 선수들이 많았네. 네. 포르티모네스. 네. 자, 그리고 대전이 김문환 선수를 영입하고 폭풍 영입하고 영입을 많이 했네요. 네. 손흥민 감독을 영입표가 확실하게 좀 밀어주는 것 같아요. 있어야 할 텐데 제 생각에 결과를 만들어야지. 뭐 김문환 선수 영향도 크지만 전 마사 선수의 복귀가 어떤 역할을 좀 할지 주목됩니다. 마사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안 돌아- 풀렸죠. 네. 그리고 돌아와라. 또 러브콜을 보냈나 봐요. 자, 그리고 유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죠. 유도에서는
뭐 스페인이 여전히 뭐 막강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8강에서. 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두 팀이. 거의 야. 우리가 조별리그 할 때 가장 일단 유력한 우승 후보 1, 2위였잖아요. 네. 스페인과 네. 독일. 일찌감치 만나버렸어. 대체국이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경기력만큼은 스페인 스페인이 그 어린 선수 야말인가요? 야말. 라민 야말인가요? 네네. 이 선수 정말 대단하던데요. 오, 물건이에요. 근데 왜 꼭 아슬아슬하게 골을 못 넣을까요? 야말이요? 아직 안 터지나 봐요. 뭐 패스 같은 건 기가 막히게 잘하고 하는데 아직 유효 슈팅이 많지가 않아요 보면. 플레이 스타일도 이타적인 것 같아. 측면에서 거의 크로스나 패스로 짧게 가는 게 많더라고요. 네. 축구를 굉장히 쉽게 한다 어린 선수가. 뭐 이렇게 막 투지 넘치고 이런 느낌보다는 애를 쓴다기보다는 편하게. 굉장히 쉽게 편하게 하는데 해서. 막 패스가 유연하고. 너무 정확하고 좋겠다. 슈팅만 안 정확해 아직까지. 근데 골 넣을 것 같다 이 선수는 보니까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네. 그다음에 뭐 올라올 팀들이 다 올라왔죠. 딱히 올라올 팀들이 이변 너무 일찍 만났죠. 일찍 만나서 네. 그렇죠. 일단 뭐 어디죠? 포르투갈과 포르투갈, 프랑스가 프랑스. 떨어졌고요. 포르투갈, 프랑스, 포르투갈, 벨기에가 프랑스. 떨어졌고, 네. 이탈리아도 떨어졌죠. 이탈리아도 떨어졌고요. 이탈리아는 진짜 디펜딩 챔피언은 떨어진다라는 그 징크스가. 다시 이거 하나 떨어졌고요. 뭐 이변이라면 이변일 수는 있겠네요. 근데 네. 스위스가 뭐 경기력이 워낙 좋았어요. 이 경기 보면 거의 압도했죠 거의. 스위스 경기가 좋고 이탈리아는 조별리그부터 경기력이 정말 안 안 좋았죠. 좋았죠. 좋았고. 네. 안 좋았어요. 그렇죠. 돈나룸마 아니었으면 못 네.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돈나루마니었으면 진짜 다 패했을 경기들이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잉글랜드 경기에서 정말 극장 승부였죠. 와, 말도 안 이거 되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스타다. 야. 이게 유관력이다. 지금 케인의 무관력 대 벨링엄의 유관력이라고 누가 이기나. 네. 보이는데 이게 진짜 스타다. 그 유효시즌 딱 2개로 이날 두 골 네, 두 골로 넣어서 끝난 이제 올라갔고요. 이렇게 힘들게 올라간다. 네, 또 재밌는 경기 중에 하나는 재밌다기보다 포르투갈 경기가 저는 인상이 많이 남는데 호날두의 눈물이었죠. 아우. 페널티킥 아니 경기 도중에 우냐? 난 진짜 처음 봤어요. 야 우냐? 왜, 왜 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라이브를 못 보고 이제 기사 제목이 호날두의 눈물 나중에 기쁨으로 뭐 해서 경기 끝나고 안 뭐 보이는 울었나 눈물? 보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PK 호르몬이? 바뀔 때가 아니 피케 됐죠. 실축하자마자 울어 그냥 어떻게. 그게- 너무 울던데요? 이날 경기에서 호날두가 슈팅 8개를 때렸고 유효시 4개였는데 많이 때렸어요, 맞아. 8개 중에 프리킥이 한 4개였을 거예요. 근데 프리킥이 그리고 한두 개 정도는 필드골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상황이었어요. 있는 예. 1대1 찬스도 좀 있었고 근데 그걸 오블락 골키퍼한테 다 막혔어요. 아 이름처럼 다 박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러니까 어. 눈물이 났나? 그래서 막 이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우라통이. 연장 전반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을 동료가 얻었어. 근데 그걸 또 실축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터졌네, 터졌어. 그거 하자마자 연장 전반이 끝났거든요. 동료들끼리 동그랗게 모였는데 정말 호날두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누가 이렇게 괜찮아요 이랬으니까 거기에 이제 감동 받았을 수도 있어요. 진짜 호날두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예전에 유로에서 준우승 한번 했을 때, 준우승 했을 때. 결승전에서 지고 울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좀 이해가 가는 게 있었죠. 그때는 너무 지금은 뭐 그냥 근데 이게 지금 나이도 호날두가 좀 차고 눈물이 사실상- 많아져요 나이 들면. 사실 본인의 마지막 유로 대회거든요. 본인 선언했죠. 때문에 이거 떨어질 수 그래서 있다라는 있어야 생각 되네. 그때 때문에 좀 나도 눈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호날두가 본인. 예. 하여간 호르몬이 포르투갈은 바뀌나 봐. 재밌고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